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피부학을 공부할 강사 전유진입니다. 오늘은 피부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정상 피부, 중성 피부라고도 하는데요. 정상 피부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입니다. 좋은 말은 다 들어갑니다. 피지량이 적당하죠. 윤기와 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촉촉해요. 이거의 특징은 12% 이상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성 피부. 건성 피부는요, 피지량이 정상보다 덜 분비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분이 12% 이하이고요. 여기 보시면 유수분 부족으로 박리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력과 윤기가 없고요. 당연히 유분이 없으니까 화장이 들뜨게 됩니다. 또한 잔주름 발생이 쉽고요. 노화가 빠르게 나타난다. 왜? 피지가 적당히 분비돼야지 피부를 보호하면서 막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 보호막이 약하기 때문에 노화, 잔주름이 빨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요.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을 쓰셔야 되고요. 보호막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화장품으로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영양과 탄력이 충분한 콜라겐, 엘라스틴, 세라마이드 등 기타 등등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성 피부. 지성 피부는요, 피지가 과잉 분비된 거예요. 그래서 모공이 큽니다. 왜? 여러분, 댐에 구멍이 났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수압 때문에 댐이 커집니다. 이 지성 피부도 마찬가지로 유분이 과잉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모공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피부보다 모공이 큽니다. 또한 두껍고 탄력이 있어요. 피부가 탁하고 칙칙하고 화장이 잘 지워진다. 왜? 여러분, 과잉으로 분비된 피지가 유분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이 잘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성 피부 자체만으로는 여드름 피부가 되지 않습니다. 여드름 피부는요, 과다한 유분을 밖으로 빼주면 돼요. 그러나 이 유분이 나오지 못하고 안에 각질세포에 있는 모공 안에 각질세포가 축적되면서 여드름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드름의 단계, 구진, 농포, 결절, 낭종 이 네 가지를요 순서대로 묶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구진, 농포, 결절, 낭종. 여기서 낭종은 여드름의 4단계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지성 피부의 관리는요, 주기적인 각질 제거, 딥클렌징으로 모공 청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를 위한 성분은요, 프로폴리스, 알코올 등 소독제 성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수렴제 성분이라 수렴 효과라는 것은요, 모공을 축소시켜 주는 것을 수렴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는 레몬, 셀비어, 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감성 피부는요, 온도와 열에 민감하고 쉽게 반응을 하는 것이 민감성 피부입니다. 민감성 피부는요, 피부결이 매우 얇고요, 혈관이 보이고 투명하고 피지량 분비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감성 피부는요, 모세혈관의 확장으로 쿠퍼로즈 피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쿠퍼로즈 피부는요, 다른 말로 실피성 피부라고 합니다. 민감성 피부는요, 진정 위주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무알콜이나 저자구 화장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진정 성분의 대표는요, 아줄렌, 알로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합성 피부는 얼굴에 두 가지 이상의 피부 타입이 나타나는 것을 복합성 피부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관리법은요, 예를 들어 이마가 지성이면 지성 제품을 쓰시고요. 유존이 건성일 경우에는 건성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화 피부. 노화 피부는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피부 현상입니다. 노화 피부는요, 피지 분비량이 부족하고요, 피부가 거칠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재생이 느리고요, 모공도 처져 있고 잔주름 발생이 쉽습니다.
그리고 색소 침착도 쉽게 일어납니다. 노화 피부는요, 재생 위주로 화장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던가 세라마이드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부와 영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요. 3대 영양소를 달리 표현하면 열량 영양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를 내주는 영양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쵸? 여기 탄수화물 보시면요. 탄소, 수소, 산소, 삼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낸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요, 혈액이 산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전환돼 피부나 간에 저장되죠. 탄수화물의 분류를 보시면요, 단당류는 당이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그 다음에 이당류는요, 단당류, 단당류 두 개가 결합한 게 이당류예요. 여기 보시면 서당, 메가당, 유당. 그 다당류는 전분, 글리코겐, 셀룰로스가 있습니다. 여기 기초대사량 보시면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량 뭐냐? 기초대사량. 다음은 단백질. 우리가 탄수화물에서 탄수화물의 3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라고 했죠. 단백질에는요, 질소만 추가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효소와 호르몬의 합성을 한다. 그리고 면역세포와 항체를 만든다. 또한 신체 조직을 구성한다. 이 세 가지 묶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백질 분류를 보시면요. 필수 아미노산은요, 신체에서 합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셔야 되고요. 여기 종류를 보시면 히스티딘, 루신, 라신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이거를 외우시면 나중에 나머지는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은요, 신체에서 합성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 지방은요, 이거는 알아두세요. 지방산과 글리세린이 결합한 상태이다. 이게 지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A, D, E, F, K, U 흡수를 촉진한다. 이걸 그냥 쉽게 아데푸크라고 하세요. 지용성 비타민 아데푸크의 흡수를 촉진한다.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피부 건강과 재생에 도움을 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은요, 세포막의 주성분입니다. 또한 체온 조절도 하고요. 지방은 1g당 9칼로리의 에너지를 낸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분류를 보시면요. 포화지방산, 달리 표현하면 비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고온에서도 항상 이렇게 버터나 야자유처럼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은요, 필수 지방산이라고도 하는데 항상 상온에서도 액체로 되어 있다. 참기름, 대두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다음 필수 지방산, 리놀산, 리놀레익산, 아라키돈산 3개를 묶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 비타민에서 중요한 것은요, 비타민의 특징을 나타낼 때 소량으로 성장과 생리작용에 관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은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셔야 돼요. 또한 빛과 열에 쉽게 파괴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타민의 분류 보시면요,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요. 아데푸크, 그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데푸크를 제외한 거는 수용성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지용성 비타민의 특징은요, 기름에 잘 녹는다. 그리고 열에 강하다. 또한 체외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결핍 증세가 서서히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의 특징을 비교해서 찾는 것이 시험 문제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A. 이것도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달리 말하면 레티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할 때는요, 야맹증. 여러분, A 같은 경우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눈 모양 같죠? 야맹증. 그렇게 연결을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비타민 D요. 자외선을 통해서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데요. 비타민 D, 모양 보면 허리가 등이 구부러진 것 같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도 합니다. 노화 예방을 하고요. 색소 침착 억제를 한다. 결핍 시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 혈관을 강화시켜주는 게 비타민 K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타민 P도 혈관을 강화시켜줍니다.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의 특징, 물에 잘 녹고요. 소변으로 쉽게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거 알아두세요. 결핍 증세가 비교적 빨리 나타난다. 아까 지용성은 결핍 증세가 서서히 나타난다고 했죠?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B1은 달리 말하면 티아민이라고 하는데요. 결핍 시 각기병을 유발할 수 있다. 비타민 B2는 결핍 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핍 시 괴혈병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괴혈병은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괴혈병이라고 합니다. 무기질. 무기질은요, 효소와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다. 그리고 골격과 치아의 주성분이면서 근육의 탄력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기질의 종류가 많은데요. 특징적인 것만 제가 옮겨놔 봤습니다. 칼슘, 골격과 치아의 주성분이고요. E는 칼슘과 치아 형성에 관여한다. 그리고 요오드는 갑산성 기능을 활발히 하며 피부와 모발 건강에 관여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근육 수축에 관여하고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소의 구성을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했죠. 5대 영양소는요, 비타민과 무기질을 집어넣은 게 5대 영양소입니다. 6대 영양소는요, 이 5대 영양소에 물을 집어넣은 게 6대 영양소입니다. 물의 특징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체의 70% 이상을 구성하고 있고요. 영양분은 운반하고 흡수하고요. 또한 체온 조절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대 영양소. 7대 영양소는요, 여기 6대 영양소에 식이섬유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식이섬유의 특징,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히 하며 변비를 예방한다. 다음은 영양소 작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량 영양소는요, 에너지로 사용된다. 아까 우리가 말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이죠. 그 다음에 구성 영양소, 신체 조직을 구성한다. 여기에는요, 단백질, 무기질, 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절 영양소. 이것은요, 생리 기능과 대사 조절을 합니다. 비타민, 무기질, 물이 있습니다. 셀룰라이트. 여러분, 허벅지라던가 엉덩이 혹은 이 겨드랑이 만져보면요, 오돌도돌한 피부가 보이죠? 그게 바로 셀룰라이트예요. 셀룰라이트는요, 비만이나 날씬함에 상관없이 누구나 생길 수 있고 누구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노폐물 정체로 생길 수도 있고요. 피하 지방이 축적되어 뭉쳐지거나 비대해져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팔, 허벅지, 엉덩이 이 세 부분은 알아두세요. 다음은 피부장애. 여러분, 원발진이라고 있는데요.
1차적인 피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요, 원발진과 속발진을 택하라. 예를 들어 원발진 3개에 속발진 하나를 집어넣다던가 속발진 3개에 원발진 하나를 집어넣고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주로 원발진 같은 경우는요, 여드름 용어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구진, 농포, 결절, 낭종. 이거 아까 묶어서 외우라고 하셨죠? 구진, 농포, 결절, 낭종. 여드름 용어 들어가고요. 면포. 면포 아시죠? 이거는 피지랑 각질세포, 박테리아가 엉겨서 모공을 막아 형성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반점,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도 원발진에 들어갑니다. 또한 종양. 여러분, 홍반은요, 모세혈관의 염증으로 발생한 거예요. 자, 다음은 속발진. 속발진은요, 원발진으로 나타내는 2차적인 피부 질환을 말합니다. 속발진의 특징은요, 피부가 탈락하거나 비듬, 우리 두피 탈락하죠? 그리고 중년 주부들의 뒤꿈치를 보시면요, 뒤꿈치가 갈라져 있어요. 바로 균열. 그리고 궤양이란 말 들어보셨죠? 위궤양. 염증으로 표피, 진피, 피하 지방이 허른 상태. 그쵸? 그 다음에 흉터. 이것처럼 속발진은요, 흉터, 함몰, 갈라짐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게 속발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태서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피부를 지나치게 긁어서 두꺼워진 현상을 태선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가피, 피딱지를 가피라고 합니다. 다음은 한진. 한진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땀띠라고 합니다. 땀이 나온 구멍이 막힌 거예요. 여기 한간이 막혀 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발생하는 게 무엇이냐? 한진, 땀띠. 여러분, 여기 이제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에서요, 단순포진, 대상포진, 홍역, 사마귀 이 4가지를 묶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역력 저하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균, 곰팡이균이라고도 하는데요. 족부백선은요, 발족자 써서 무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부백선은요, 머리 두자에 써서 두피의 모낭과 그 주변에 난 곰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갑백선은요, 손톱과 발톱을 우리는 조갑이라고 부르거든요. 손톱과 발톱에 난 무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칸디다증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부, 점막, 조갑에 생긴 무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족부백선, 두부백선, 조갑백선, 칸디다증은 진균, 곰팡이균이다라고 외워두세요.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은요, 유전적인 요인도 크고 환경적인 요인도 큽니다. 아토피 피부염은요, 소아한테 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 효과를 충분히 주셔야 돼요.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접촉성 피부염은요, 특정 물질에 내 몸에서 일으키는 알러지 반응이에요. 간지럽다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거. 이게 바로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여자분들 보통 금기거래 안 하고 쇠로 된 거 하면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접촉성 피부염이에요. 안검 질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검 질환은요, 여기서 눈 안자를 써서 눈 질환을 말합니다. 한간종과 비립종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눈 질환을 골라라. 3개는 다른 질환이 있었고 비립종이 있었거든요. 이거 외워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색소성 피부 질환인데요. 색이 너무 과하다. 과색소성 피부 질환. 여기에는요, 기미, 주근깨, 갈색 반점. 이것들은요, 표피층에 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진피 같은 경우는요, 오타모방 같은 경우는 진피층에 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가 힘들고 화장으로 메이크업을 하셔야지 가려질 수 있습니다.
몽고반점은 우리 어렸을 때 애기들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생기죠. 커갈수록 없어지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저색소성은요. 색소가 좀 낮게 있는 거죠. 백색증과 백반증의 차이는요. 백색증은요. 멜라노사이트가 있는데 멜라닌이 합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신에 분포하고요. 백반증은요. 멜라노사이트가 이미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계적 손상에 의한 피부질환, 티눈, 굳은 살, 욕창 이 세 가지 묶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티눈, 굳은 살, 욕창. 다음은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요. 자외선의 장점 3가지라던가 혹은 단점 1가지를 놓고요. 아니면 자외선의 단점 3가지를 넣거나 장점 1가지를 넣어서 출제되곤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자외선의 장점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면역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반갑죠? 비타민 D를 합성한다. 또한 살균과 소독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외선에서는요. UVC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살균과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빨래를 하거나 이불 같은 경우는 햇빛에 말리는 이유가 살균 소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UVC. 이제는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홍방과 일광 화상이 일어난다. 이거는 UVB, 자외선 B 때문에 그렇고요. 자외선을 많이 쏘게 되면요. 색소 침착이 유발되고요. 주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광노화 현상은요. 빛광자예요. 빛에 노출됐을 때 우리 피부 조직이요. 피부암에 걸리지 말라고 쉽게 이해를 시키자면요. 피부암에 걸리지 말라고 각질 형성 세포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걸 두껍게 조직을 만들어주는 게 광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외선의 종류. 자외선은요. UVA, B, C가 있는데 각각의 파장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UVA는요. 파장이 길다. 장파장. 320나노미터에서 400나노미터고요. 진피의 망상층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텐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UVB는요. 중간 파장이라고 해서 중파장이라고 하는데요. 290나노미터에서 320나노미터. 이것은요. 표피의 기저층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홍반과 일광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주름과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외선 차단 지수 SPF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UVB에 대한 차단을 말합니다. UVC 이거는 파장이 짧은 대신에요.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건 오존층에서 맡고 있습니다. 단파장 190나노미터에서 290나노미터고요. 각질층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살균과 소독 효과가 있다. 여기 보이시죠? 피부암 유발. 그러나 대기의 오존층에서 이걸 흡수하고 있습니다. 적외선이 미치는 영향. 적외선은요. 770나노미터 이상의 파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적외선의 특징은요. 세포를 자극하고요. 혈관을 이완시키고 피부에 열을 발생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진정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적외선과 자외선의 분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역. 면역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항원에 대한 신체 방어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능동면역, 수동면역이 있는데요. 능동면역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항원에 대해 스스로 신체에서 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동면역은요. 면역 림프구를 투여받아 얻어진 면역을 수동면역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피부 면역 작용을 보시면요. 유국층에는요. 피부 면역 세포,
랑게란스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쉽게 침투되지 못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피부가 pH 6.5에서 4.5에서 6.5라고 했죠. 약산성이 유지돼야만 세균이 쉽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표피는요, 다층 구조로 돼 있어요. 정상 성인일 경우 각질층이 16개에서 24개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화를 보시면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몸의 반응, 내 몸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화의 특징은요. 피부의 구조나 기능이 탄력을 잃어가고요. 모든 게 저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화의 원인은요. 스트레스, 흡연, 무지한 다이어트,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인한 폐경 등 이러한 것이 노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화는요, 크게 내인성 노화, 외인성 노화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인성 노화는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노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인성 노화는 환경적인 요인이 큽니다. 내인성 노화의 특징은요, 유분이 감소하고요, 진피층의 두께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각질층은 두꺼워지고요,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외인성 노화는요, 자외선, 외부적인 요인이죠. 스트레스, 그리고 흡연, 건조한 환경, 예를 들어 겨울철에 난방기구 같은 경우도 외인성 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